안녕하세요. 이번에 비욘디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된 교통병원 난임센터 박병규라고 합니다. 지금 이번에 주제가 저희가 뭐 교통병원 난임센터에 전하는 임신 성공 비결 뭐 이런 얘기로 지금 뭐 주제가 잡혔긴 한데, 사실 난임이란 걸 일부러 찾아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관심이 딱히 없으시더라도 그냥 한번 흥미상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난임이란 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보통 임신을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난임 기간에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전반적인 그냥 소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로 궁금한 거 있으면 끝난 다음에 얘기하시면 되니까요. 얼마든지 얘기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자면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는 나이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옛날에 사실 뭐 저 때만 해도 제가 30 넘으면은 여자들 노처녀다, 그래 빨리 결혼해야 된다 뭐 이랬었는데, 이제는 30 이전에 결혼하면 너 사고 쳤니? 뭐 이런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실제로 2022년 우리나라 결혼 초혼 연령인이 벌써 만 32세, 그러니까 첫 출생 연도가 거의 한 32세, 33세까지 올라갔고, 이게 지금 거의 33세를 넘어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게 결국 평균이 이 정도라는 거는, 더 많은 사람, 더 나이 많은 데서 더 하는 경우도 있고, 더 일찍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뭐 10대 때나 20대 초에 사고 치는 애들까지 다 포함하면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보는 평균 출산율은 그보다 더 높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게 많고, 빨리 안 되다 보니까 급한 마음도 생기고, 예를 들어 지금 내가 35인데 지금 애 낳아가지고 태어나면은 정말 내 60 다 돼가지고 애 대학 보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사람들이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임신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있더라도 막 병원에 오셔가지고 우리 난임 아니냐, 빨리 어떤 시술을 해달라,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에게 하는 한 가지 조언이라면 조언이랄까, 하나 기본적인 이야기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안 되는 거는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임신 한 두세 달 해보고 안 되면, 야,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 아닌가? 내 친구는 술 먹고 사고 한번 쳤는데 바로 임신되던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20대라 하더라도 한 달 만에 바로 임신이 되는 확률은 사실 20%가 잘 안 돼요. 오히려 이제 한 17에서 1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더 많으면 그게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임이라고 하는 정의는 1년간 피임 없는 부관계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안 되는 거에선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정상적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원칙적으로 봤을 땐 1년 정도 시도해보고 안 되면 그때 병원 찾아도 안 넣습니다. 다만 나이가 만 35세가 넘는 경우에라면은, 내가 혹시 안 되는 경우를 괜히 붙잡고 있다가 시간을 더 놓쳐서 이제 신점 지난 다음에 시작하면 그만큼 힘들 수 있으니까, 만 35세가 넘을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시도해보고 안 되면 그때 본격적인 다른 난임 검사를 해보고 괜찮으면 좀 더 지켜본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미국 생식의학에서 나온 기준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아무래도 빨리빨리 문하다 보니까 한 2, 3개월 지나도 일단 검사해주세요, 이렇게 온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은 그렇게 저는 뭐 가능하면 급한 필요 없으니까 천천히 하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난임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가를 얘기를 해보면 되는데, 이 옆에 지금 그림이 나와 있으면 사진, 표라고 해야 되나요? PPT가 있듯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보통 배낭원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가장 많은 것들은 배라운이라고, 한마디로 생리 잘 안 나오는 분들 있죠. 이제 이걸 보는 채널은 남성분들 계실 거고 여성분들 계시겠지만, 남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가끔씩 친구 중이나 아니면 나 자신도 생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안 나오는 사람들, 두 달에 한 번씩, 세 달에 한 번씩, 심하면 1년에 한두 번, 그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임신이 안 되는 원인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배란 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배란이 있다는 거는 난자가 내 몸 밖으로 나왔다는 거고, 그래야지 임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배란이 없으면은 생리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리를 했다, 이것은 내가 배란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란 원인이냐를 내 스스로 알기 제일 쉬운 방법은, 내가 생리를 꼬박꼬박 하냐 안 하냐를 알면 됩니다. 근데 내가 생리를 잘 하고 있다, 그럼 최소한 배란 원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걱정하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생리를 안 한다, 그러면은
그것만으로 충분히 임신이 안 되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으로 난관 원인이라고 해서 나팔관이 막힌 건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옛날에 어르신들 뭐 묶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팔관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묶는 건데 인위적이지 않고 그냥 내 몸 안에서 어떤 염증이라든지 이전에 수술했던 기왕력이라든지 뭐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나팔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난관 원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자궁 원이라든지 자궁 내막증 원인, 남성 원인 불명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느 쪽간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아유, 여자만 문제가 있지 남자 문제 없는 거 아이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은 사실 남성 원인도 굉장히 많고 만 나이 35세 이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남성 원인과 여성 원인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검사를 할 때는 저는 가능하면 남편 먼저 검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검사할 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피 검사도 해야 되지, 초음파도 해야지, 나팔관 검사도 해야 되지. 이거저거 몸도 참 몸이 상할 것까지는 없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은 이제 간단하게 혼자서 이제 해서 이제 정액을 빼주기만 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근데 그 남편은 정액 검사 한 번이 여성의 그 모든 검사와 동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면 남편 먼저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적으로는 여기 이 그림에서 보이듯이 이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나팔관이 배란이 안 되는 거냐, 아니면 나팔관이 막혔느냐, 자궁에 문제가 있느냐, 경관에 문제냐, 어떤 이런 수많은 원인에 따라서 이 우리가 대응법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걸 위해서 알기 위한 방법 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피 검사가 있고, 초음파 검사가 있고, 정액 검사가 있고, 나팔 검사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네 가지가 전부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남편은 경우에 정액 검사 하나면 끝이고, 여성은 피 검사, 초음파 검사, 나팔 검사 요 세 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피 검사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한 검사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게 있다고 말하면 되고 우리가 보통 나팔관 검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요 그림에 보이듯이 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입구를 막아놓고 이 위에 조영제라는 걸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쫙 물이 빠지면은 이쪽이 열려 있고 이쪽 안 나가면은 여기는 막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가끔씩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나팔 검사 이거 너무 아프다던데 인터넷 찾아보면 너무 아프다 죽을 것 같다 정말 이거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90%는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문제는 그 10% 아픈 사람들이 너무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니면 도인 건데 나는 90%에 들 거니 하고 검사를 하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해요. 근데 이게 왜 아프냐? 사실 이 그림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도꼭지 같은 것도 우리 풍선도 물을 쭉 부었을 때 물풍선 부으면은 물이 그냥 계속 하다 결국 빵 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 풍선에다가 누가 가위질을 해놨어. 그럼 물 들어간 물이 계속 빠지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막혀 있었으면 어떻겠어요? 지금 이쪽으로 물이 빠지긴 하지만은 원래 양쪽으로 빠졌던 게 한쪽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압박감이 들겠죠. 그리고 양쪽 다 막혀 있으면은 어마어마하게 아프겠죠. 계속 들어가니까. 게다가 특히 아프신 분들이 더 아프신 분들 중 하나가 우리가 이런 검사를 할 때 일부러 더 넣는 것도 있습니다. 약간 막혔을 때. 왜냐하면은 이 자궁 난관 조영술이라는 거는 이 나팔관이 막혔냐 뚫렸냐를 확인하는 검사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약하게 막힌 걸 뚫어주는 치료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약하게 막혀있네 이거 뚫어봐야지 하면서 약간 막 힘줘서 이렇게 하기도 하면 그러면 막 죽는 거야. 아, 아파 죽겠는데 이 사람들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은 오히려 환자분들을 또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아 이거는 경증이 아니라 중등도 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아니면 도지만 그래도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앞에 어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임신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치료법은 딱 뻔해요. 배란을 잡거나 인공 수정을 하거나 시험관을 하는 거예요. 그 배란을 잡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숙제 받아왔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가끔씩 뭐 남편들이 아유 오늘 남편이 숙제 받아서 무서워 집에 들어가기 싫어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숙제 잡기라고 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다 똑같습니다. 뭐 굉장히 특별한 게 있다고 하지만은 배란을 잡는 거든 인공수정이든 시험관이든 결국 그 과정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자 잠깐 옆에 이거 글을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특별한 문제 있는가 검사를 하고 그리고 난소의 난포들이 이제 배란되기 위해서 이제 약을 쓰든 아니면 자연주기를 하든 주사를 쓰든 어떤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음파를 보고 배란할 쯤 됐다 이럴 때 배란할 때쯤 됐을 때 이날 부부관계 하세요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배란을 잡는 거 숙제 받는 거. 그리고 배란할 때쯤 돼가지고
이날 인공수정을 하는 게 인공수정. 배란할 때쯤 돼서 그냥 난자를 채취하는 게 이제 그냥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과정 말고 이전까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 과정에 어떤 수단을 쓰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난소 자극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약 먹고 뭐 배란하는 거 뭐 좀 더 약 먹고 나서 좀 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약을 왜 먹느냐? 약을 사실 굳이 먹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도 뭐 아무나 딴데 저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 약을 먹느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약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클로미펜이라는 것과 있고 레트로졸이라는 계통이 있는데 클로미펜은 그냥 클로미펜으로서의 상품명도 있으니까 보통 클로미펜으로 얘기를 많이 알고 있을 거고 레트로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성분도 다르고 약간 다른 계통인데 그건 제품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페마라도 있고 브레트라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명이 있지만 어쨌든 기전이 약간 다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걸 먹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배란이라는 거는 자연적으로 한 달에 한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두 개나 세 개, 네 개 여러 개를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많이 먹었을 때 이제 우리가 좀 더 난자가 한 개일 때보다는 좀 더 많은 확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거 오래 먹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뭐 그거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 없습니다. 어차피 먹을 때 한 5일 정도 먹고 치우는 건데 그 5일 먹는다고 해서 문제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약을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시험관이나 이런 걸 하면서 야 이거 시험관 계속하면은 내 이거 뭐 난소 나이가 좀 더 늙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거 그냥 그런 걱정도 사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좀 더 진행을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약들이 이 원래는 머리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호르몬들을 더 많이 나오게 함으로써 이 한 개가 자라는 걸 여러 개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자연벽으로는 이게 한 개의 난포가 자라는 걸 주사나 약을 써서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근데 가능하면은 이게 우리가 배란을 잡는 거에서는 한 개나 두 개 정도는 목표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도 가능하면은 하나 정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왜냐면은 그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 한 6개 정도 보이는데 6개 정도가 다 배란됐다. 그러면은 이론상은 세쌍둥이, 일쌍둥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안 좋죠. 우리가 아무리 뭐 임신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만은 건강한 임신을 하고 건강한 출산하는 게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산모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아이에게 태어나는 게 저는 최우선 생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적은 수로 배란하는 게 사실 저는 좋다고 보는데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배란일 때 숙제를 하는 게 인공 그 자연 배란 그 배란을 잡는 거라고 했죠. 하지만 거기서 인공 수정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관을 꼽아서 여기에 남편분 정자를 바로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이 점액을 통과하는 애들이 훨씬 더 저기 원래 실제 남자가 사정했을 때 들어가는 정자들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것들이 그냥 정리한 것들이 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정자들이 쭉 가서 이 난자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자 입장에서 막 물량 공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개팅에 갔는데 여자 한 명 있는데 남자가 10명쯤 있으면은 그중에서 제일 멋진 남자를 고를 수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난자 채취라는 건 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란 이날 숙제하세요 하는 그날 숙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인공수정처 남편 정자를 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난자를 바늘에 찔러서 그걸 빼내는 겁니다. 빼내서 그것을 남편분 정자랑 수정을 시키는 거죠. 수정을 시켜서 이제 수정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컨벤셔널 우리가 고전적인 방법도 있고 아니면 세포 내 질정자 수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수정을 시키는 방법의 차이가 뭐냐면은 결국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자유연애. 그냥 소개팅 그러니까 미팅 가서 그냥 이 남자 이 여자 서로 만나서 서로 마음에 들면서 연애도 하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면은 요거는 아우 그냥 딸한테 야 그 김천 우리 얘야 이 옆에 옆마을 김천진의 아들이 그렇게요. 성실하다더라. 닌 얘랑 결혼해라.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어르신들이 보면은 이 남자는 참 좋은데 우리 딸이 이상한 남자 만나서 고생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남자 있으니까 얘랑 결혼해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정자들이 여러 가지 수백만 정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정자를 바로 난자에 집어넣는 거. 그것이 우리가 세포질내 정자 주입술, 우리가 보통 익시라고 얘기하죠. 그런 겁니다. 근데 또 역으로 얘기하면은 자유연애를 해서 정말 이 사람이 같이 서로 지지고 볶고 해보다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내하고 마음 맞고 잘 살 수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렇게 살았는데도 막상 결혼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지금 남편들 다 만족스러우세요? 모르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어느 쪽이 옳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익시를 했을 때 뭐 임신율이 더 좋아지느냐 아니면 컨벤셔널하게 했을 때 더 좋느냐 이런 거에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어느 쪽이 좋다는 거에서 익시가 더 좋은 경우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익시를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수정돼 있는 애들을 점점점 키워나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키우는 거는 우리가 그럼 왜 바로 이식을 하지 않고 이렇게 키워서 하느냐. 이건 일종의 모내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 저도 농사는 안 지었어요. 뭐 대부분 분들이 안 지으셨겠지만은 이제 모종을 만들어서 이걸 잘 키워서 병충해 안 죽을 정도로 튼실하게 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모내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를 좀 키워서 병충해 안 죽을 정도로 튼실하게 키운 다음에 그때 모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키우느냐. 그래서 그거를 3일 배할 수도 있고 5일 배할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3일 배아를 많이 했었지만 요즘 점점 5일 배아로 이적하는 추세고 가능하면 3일보다 5일을 더 소원하는 추세긴 합니다. 물론 여전히 3일을 더 소원하는 의료진도 계시고 저처럼 가능하면 무조건 5일을 하는 게 좋다고 해서 5일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뭐 원래 다니던 선생님이나 그때 하시는 분에 따라 의견이 다른 거라서 거기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 모내기를 이제 할 때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배아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런 식으로 초음파를 박으면서 이 안에 요걸 쭉 카테터라 해서 이제 커다란 줄 같은 걸, 빨대 같은 걸 넣어서 요걸 싹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궁 안에 여기 딱 들어가고 얘가 떴다가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을 착상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면 제가 아까 어떤 임신이 잘 되는 법이라고 했지만 사실 뭐 전반적으로 난임센터에서 어떤 걸 합니다라고 뭐 광고를 하기도 하고 자기들은 이런 것이 강점이다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환자가 오히려 요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과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고 어느 정도 정립된 거에 대한 하나 소개를 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내가 또 그 하고 싶은 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 어떤 것인가를 간단하게만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일 먼저 배아 접착제라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정확히 하면은 이제 배아 글루, 뭐 엠브리오 글루라는 이름으로 있는 건데 Transfer to implantation. 저희 배아 글루 The 회사에서 embryo is 홈페이지에 expelled from the catheter into the uterine cavity, together with a small volume of embryo glue. The embryo glue coats the complete embryo surface. The viscous embryo glue solution readily diffuses with a viscous. 좀 더 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 요 자체가 이후에 여기 착상하는데 좀 더 인자들을 도움이 되는 건데 저도 이게 아까 한국인 빨리빨리라고 뭐라 그랬지만은 저도 한국인이라서 이거 빨리 안 되는 거 좀 지겹긴 하네. 그냥 쭉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내려가서 결국 빠져나와서 여기 이렇게 붙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이제 인자들이 있습니다. 요 인자들이 서로 잘 붙게 만들어서 접착을 좀 더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배아 접착제, 엠브리오 글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얼만큼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론 이 만드는 회사에서는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수많은 논문들 같은 데 보면은 이제 3일 배아할 때는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 근데 5일 배아할 때는 조금 애매한 것 같다.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조금 애매하다라는 현재 학계 의견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3일에는 확실하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5일에도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하면은 요즘에는 많이 쓰는 추세고요, 전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정자 DNA 선별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남편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자라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뭐해서 겉보기에서 괜찮아요. 그러더라도 문제 있는 경우는 사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가끔씩 남편분 정자 검사하면 남편분 정자들 뭐 숫자 많아요, 운동성 좋아요, 직진성 좋아요, 정상 정자 비율이 어때요, 뭐 기형 정자 많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게 다 괜찮고 이 정자 그 정자 킹이네 뭐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임신 계속 해보면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안 되느냐? 왜냐면은 우리가 이게 정자의 모양입니다. 이 머리가 있고 분절이 있고 이 꼬리가 있고 한데 이 머리에 정자의 DNA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손상이 받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겉보긴 멀쩡하더라도 속은 별로인 거죠. 한마디로 이 사람 생긴 거는 차은우다, 생긴 건 원빈이다 이랬지만 알고 봤더니 도박 중독에 마약 중독자고 맨날 바람둥이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과연 이 정자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를 그나마 한번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스폼 솔팅이라고 해서 어느 정자들을 이제 필터링하는 그런 작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결국은 모든 이런 난임에 관련돼서뿐만 아니라 모든 의학에서도 어떤 검사나 시술은 참 서글픈 얘기인데 결국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뭐 내가 일론 머스크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빌 게이츠다 이러면은 뭐 다 하면 되지.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걸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한 번씩 구분을 하게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몇 번 그 기준에 맞춰서 좀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요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나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배아 CCTV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편의상 그냥 CCTV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정식 명칭은 타임레스나 엠브리오스코프 이런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배아에 우리가 배양을 할 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모내기로 해서 그 모종을 만들어서 암실에 넣고 키운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놔두고 쭉 갔지만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안에 카메라를 가지고 CCTV를 그냥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언제 분열하고 분열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원래 처음에 세포 1개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고 이런 분열 과정에 딱딱 되는 게 아니라 얘는 1개가 됐다가 뭔가 분열이 2개가 됐다가 이런 것들이 이상한 게 있으면은 얘가 문제가 있는가라는 거를 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작 이식했을 때 그 배아 평가를 했을 때 괜찮은 애면은 그걸로 끝 아닌가? 하여튼 그 과정이 중요한가? 그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 거기서 약간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이 점점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해요. 물론 이 회사에서 이거 판매하는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게 하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해요. 이게 결국 좀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어떤 그 일반적인 사람의 인생과 비슷한 거예요. 나중에 어렸을 때 방황을 할 수도 있죠. 뭐 어렸을 때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누구 두들겨 패고 아니면 뭐 정말 뭐 앞에 가출 한번 하고 그랬지만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이래서 안 된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성실히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얘는 젊었을 때 이상했기 때문에 지금 얘는 못쓸 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뭐 더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아의 최종적인 모습을 봤을 때 괜찮으면 보통 괜찮다고 보는데 과연 이 중간에 이 분열 속도 이런 거 차이 때문에 문제가 이거는 못쓸 배아라고 해야 되는가 해서 그거는 좀 애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것도 엄밀하면 이걸로 못 쓰겠다를 걸러낸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특별한 거 똑바로 자는 애가 더 나을 거니까 더 좋은 배아를 선별하겠다라는 용도로 쓰는 거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참 딜레마가 이거를 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어차피 배아가 몇 개 안 나와요. 근데 그거를 굳이 어차피 넣을 거 다 넣었는데 이걸 굳이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이런 사실 논란도 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점점 앞으로 기술이 발전되고 있고 사실 저는 이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약간은 좀 보류적인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이거를 함으로써 그렇게 더 많은 비용을 들음으로써 얻는 이점이 아직까지는 조금 불확실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기술 발전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요즘에는 이 분열 속도를 AI로 분석해서 정말 좀 더 좋은 배를 선별하는 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좀 애매하지만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착성점 유전자 검사, 우리 PGT라고 사실 이게 굉장히 폭풍의 핵이죠. 옛날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약간의 과잉의 상징 같은 거였는데 이제는 거의 루틴화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와, 시대가 이렇게 빨리 바뀌는구나. 저도 좀 놀라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배아 유전자 검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아기 씨앗을 만 다음에 한마디로 모내기 하기 전 그거를 한번 검사해서 여기 병충해가 이미 뭐 묻어 있는 애가 있는가, 혹시 얘가 뭐 벌레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식하기 전에 배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는 애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딱 드는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걸 하면은 임신율이 더 올라가는가? 라고 했을 때 이걸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배아 유전자 검사한다고 해서 엄밀한 의미에서 임신율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거는 안 될 애를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될 애를 안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될 애를 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안 될 놈을 안 될 놈이라고 걸러내는 작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신율이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건 예를 들어서 5일 배아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만 35세 이하라서 한 번에 이식할 경우 1개씩만 이식할 수 있게요. 그러면은 내가 한 번에 1개씩 해야 되는데 3개 중에서 1개만 유전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나머지 2개가 이상한 애였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셋 중에서 정상인 애를 은퇴식하는 거는 랜덤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중에서 보기 제일 좋은 애일 수도 있지만 근데 셋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러면은 어느 걸 넣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보통 그러면 한 번 넣고 될까 말까 될까 말까 하다가 정말 운이 없으면은 꽝꽝 하다가 이제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거를 통해서 얘는 안 될 놈이야. 겉보기엔 정말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닌 거야. 하면서 이 둘을 걸러내면은 그러면 이거는 다 걸러내고 한 번만에 됐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생각으로는 확률이 3분의 1이던 확률이 100%가 되니까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은 어차피 그 난자 채취해서 배아 만드는 그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거에서 옛날에는 굉장히 기준이 엄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시대가 많이 변해가면서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런 시간에 대한 소모 가치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면 요즘은 점점 대중화돼서 이 대중화된 의견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비싼 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해서 이제는 비용보다는 시간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든 뭐 하면은 좋다. 근데 비용은 좀 많이 든다.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옳은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궁 내막 수용성 검사, 보통 ERA라고 엔도메트리얼 리셉티비티 어세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식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가 자궁 내막 수용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든지 자궁과 난소가 서로 임신을 위해서 손잡고 똑바로 잘 가야 돼요. 우리가 이걸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부분인데 우리가 난소와 자궁은 2인 삼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놈이 빨리 가면은 나머지 한 놈은 그냥 발 걸려서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둘이가 하나, 둘, 왼발, 왼발, 왼발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보통 그 양 두 사람의 발걸음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가끔씩 그 두 사람의 발 길이가 달라가지고 똑같이 그냥 자기 건대를 걷더라도 발이 엇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배란을 하고 나면은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옵니다. 난소에서 프로게스테론이 나와서 그 프로게스테론이 자궁 내막을 점점 성숙시키고 임신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것이 프로게스테론이 하루 들어갔을 때, 이틀 들어갈 때, 3일 들어갈 때, 4일 들어갈 때, 5일 들어갈 때 다 자궁 내막의 변화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결국 난소가 착상하고 나서 이제 한마디로 1일 배아, 2일 배아, 3일 배아, 4일 배아, 5일 배아가 1일 내막, 2일 내막, 3일 내막, 4일 내막, 5일 내막 서로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다르면은 임신율이 확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5일 배아를 3일 내막에 넣으면 안 되고 3일 내막에 5일 배아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자연 배란을 했던 간에 아니면은 약을 먹었거나 뭐 질정지를 쓰거나 주사를 맞거나 했을 때 똑같이 3일 주었을 때는 3일 배아가 되고 5일 줬을 때는 5일 내막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술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 마시면은 소주 한 잔 마시고 하면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소주 한 3-4병 마셔도 아직 뭐 술이 전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은 이제 주사나 약을 먹더라도 내막에 그만큼 반응이 둔해서 이게 내가 분명히 3일 동안, 5일 동안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았는데 내막은 그만큼 안 되거나 그래서 5일 동안 우리가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5일 내막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내막의 준비는 3일밖에 안 됐다든지 이 내막이 벌써 7일째 내막이 돼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임신을 아무리 하고 PT하고 뭐하고 다 좋은데도 임신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미 내막과 이 배아의 서로 간의 위치가 다르니까 서로 발 모양이 못 들어가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특수 체질인가를 확인하는 검사가 ERA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잘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참 결과적으로는 뭐든지 이 자본주의 논리에서는 많은 사람이 할수록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적은 사람이 할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검사도 사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막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정말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데 이것도 참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인 참 슬픈 얘기긴 한데 처음에 이 ERA가 몇 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이 사람의 인디케이션이 어떻게 되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시험과 한 10번 실패한 사람한테 해야 된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회사에서 나왔던 팜플렛 보면 이제 한 3번만 실패해도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희 몇 년 전에 10번이었는데 왜 3번으로 바뀌었어? 그러고 하는데 뭐 그거는 해당 의료진과의 선택이지만 어쨌든 그만큼 이제 성급하게 할 건 아니다라 정도만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효과는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영양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부분일 겁니다. 왜냐면 이 앞에 것들은 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물론 우리 병원에 내가 다니는 병원이나 해당 선생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혹은 병원에 따라서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하는 병원도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 이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영양제라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수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 괜찮다고 얘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있어요. 먼저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이 이론적으로 좋을 것이니까 써야 된다 하면은 그 사람이 그런 이론을 만들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거를 논문으로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동물 실험을 하고 동물 실험에서 괜찮으면은 그걸 가지고 사람을 대상으로 해보고 사람을 대상으로 좀 하다가 이제 이런 사람을 사는 게 여러 가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양한 의사들이 해보면서 다양한 수많은 논문이 나오게 되고 그 다양한 수많은 논문을 모아서 그걸 다시 통계를 돌려버립니다. 그걸 가지고 시스테믹 리뷰나 메타 리뷰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나 메타 리뷰로 해서 거기 나오면 이걸로 끝난 것 같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의 리뷰가 몇 개, 몇 번을 해서 거기서 다 공통된 의견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거는 정말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의 발전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보통 뉴스에 보면은 무슨 암이 정복되는 근거를 국내 의료진이 밝혀 뭐 이런 거 시도 때도 없이 나오잖아요. 뭐 얼마 전에도 뭐 있던데 뭐 치매를 예방하니 치료할 수 있는데 근데 뭐 우리 암 정복됐나요? 치매 정복됐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통과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영양제도 그런 것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지만 어떤 게 좋다라는 거에 있어서 명확하게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기 나왔던 이 메타 리뷰도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좋다고 하는 것들이 다른 놈에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나마 우리가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것들이 DHA라든지 코엔자임 Q10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기는 한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 같은 거를 이제 시험관 하는 중간에 좀 맞으면 좀 도움이 되긴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걸 소개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영양제 뭐 아르기닌이나 뭐 코엔자임 Q10이나 세로토닌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의견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난자의 질이 증가한다든지 난자 채취했을 때 개수가 증가한다든지 배아의 퀄리티가 올라간다든지 등급이 올라간다든지 숫자가 증가한다든지 심지어 임신 테스트에서 2줄 나오는 확률이 올라갔다든지 그런 것들은 정말 많아요. 그러면 야, 임신 테스트 2줄 나오는 거 증가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당장 먹어야겠네? 라고 했을 때 참 딜레마가 결국 출산까지 똑바로 가는 건 얼만큼 되는가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거에서 큰 차이는 보이는 건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영양제 같은 거를 본인이 원하시면 드시라. 근데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저는 대신에 이제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거는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지는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근데 이 모든 그나마 증명된 모든 것 중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뭐 시어머니나 아니면 시아버지나 주변 어르신들이 야야 이거 무 봐라 이거 먹으면 좋대 하면서 뭐 흑염소라든지 뭐 어디서 같은 뭐 한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듣도 못한 이상한 거 갖다 와가지고 먹으러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 거에서 저한테 한 번씩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항상 대답을 똑같이 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나도 좀 마음이 좀 불안해. 먹고 싶어. 그러면은 드세요. 이거 먹어도 괜찮을까요? 드세요. 왜냐면은 그런 걸로 문제가 될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먹기 싫은데 우리 시아버지가 뭐라 해서 이거 시댁 눈치도 보이고 안 먹을 수는 없고 이럴 때는 내일은 팔고 우리 의사 선생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얘기하고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이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건 사실 절 처음 시작할 때 했었어야 되는 얘기긴 한데 여러분 제가 지금 난임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은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사람은 니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임신을 하려고 왜 난임을 극복하려고 하는지 그 절대적인 이유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 그거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가정을 만들고 우리가 그러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인 거고 역사적으로 인류는 수천만 년을 살아오면서 결혼하고 애를 놓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행복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어느 정도 바뀌었고 과연 행복이라는 게 반드시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임신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결국 나의 행복과 나와 남편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것을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뭐 수많은 그동안 질문이 올라온 것 같네요. 그러면 하나씩 질문을 대답하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여러 가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이제 40대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계란, 닭, 뭐 이런 걸 잘 소화시켰는데 작년부터 자주 체하더라고요. 콩류나 두류를 먹으면 배에 가스가 불편하고 복부 평만감이 있어 불편합니다. 어떤 식으로 섭취해야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과 결국 똑같은 거예요. 결국 내 마음 편한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신 대로 드세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계란이나 닭이나 뭐 이런 단백질 같은 것들도 결국 먹다 보면은 그럴 것이 어떤 큰 차이를 내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한 대로 드세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왼쪽 갈비 아래 오른쪽 등 통증이 있네요. 자세를 바꿀 때마다 아프고 누웠을 때 왼쪽가 아파요. 이거는 뭐 제가 대답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네요. 통증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수가 있고 이건 해당 병원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제가 대표는 조금 곤란한 부분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36세 동갑 부부고요. 결혼한 지 한 달에 되어서 임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한 달 됐는데 뭘 고민하고 있어. 그냥 괜찮아. 좀 더 있어. 괜찮아. 요즘 임신 사전 지원 검사가 있으니까 뭐 그거는 해보세요. 어차피 뭐 공짜로 준다는데 하면 되지 뭐. 그렇지만은 한 달이면 아유, 괜찮아. 36살 한 달 괜찮아. 보통 한 36세가 한 달 만에 자연 임신될 확률은 보통 16%에서 17 정도 보면 됩니다. 내가 한 달에 그거 뚫을 수 있어요? 뭐 뚫을 수 있지. 그렇지만은 아우, 너무 걱정하지 마.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보통 자연 임신이라는 건 주사위 굴림입니다. 1에서 6까지 적혀있는 주사위를 또르르 굴렸어요. 6이 나왔어요. 그럼 임신이 돼요. 1에서 5까지는 다음 달에 다시 굴리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한 번 굴렸어요. 내가 이번에 4가 나왔어요. 6 아니잖아요. 그럼 뭐 그거 가지고 내 주사위는 왜 6이 아닐까? 내 손이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이 주사위가 혹시 사기 주사위일까? 그런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즐겁게 지내면서 신혼도 즐기세요. 그리고 한 36세니까 한 1년까지 끌 필요는 없고 한 반년 정도 있어 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은 그때는 뭐 난임센터 가서 한번 검사 정도는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좀 더 내려볼까요? 여기서는 뭐 다 내과 쪽 질문이네. 내시경 이런 질문은 제가 계실염 이런 거는 제가 해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까 전에 방금 대답했던 거고. 내년에 결혼 계획 중인데 나이가 30대 중반이 넘어가다 보니 미리 삼전 검사를 받아야 할까 싶다가도 아직 건강 같아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 되네요. 혹시 난임일지 알 수 있는 증상이나 신호가 있는지 궁금하고 난임이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유,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임신할지 안 할지. 그건 해봐야 알지. 물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생리를 안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배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리를 안 한다. 무월경이다. 뭐 피가 한 번, 뭐 1년에 생리가 한두 번 한다. 이런 사람은 임신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관리 받는 게 맞는데요. 그거 아니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혼하시고 나서 좀 더 천천히 신혼을 즐기시고 한 반년 정도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하세요. 굳이 뭐 미리 해서 뭐 하게. 물론 나는 정말 너무 걱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가 정말 문제 없다는 걸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하세요. 그거는 본인의 자유고. 그리고 그것도 나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마음 편한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좋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앞에 거와 똑같은 내용이 하네요.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데 배란 장애할 가능성이 있나요? 불규칙한 배란 장애긴 하죠. 근데 이 불규칙하다는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잡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4주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28일에서 30일 사이에 생리가 있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가끔씩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리가 너무 불규칙해서 이거 임신할 때가 걱정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세요? 그러면은 한 28일에서 35일 정도요. 이렇게 해요. 그 정도는 괜찮아. 제가 말하는 배란 장애란 건 한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그보다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임신율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뭐
일주일 정도 밀리는 건 괜찮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은 난자냉동도 많이 한다던데 제 친구가 난임으로 고민 중이라 힘들어하거든요. 결혼을 미루고 있거나 임신이 어려운 30대 이상이면 이걸 고려해 봐야 될까요? 사실 난자냉동도 저도 항상 이게 고민을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여성에 있어서 임신이라는 것은 난자가 절대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 2017년도에 인도에서 만 73세 할머니가 쌍둥이를 놓은 적이 있어요. 아니, 폐경도 됐는 73세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아? 싶지만은 인도에 있는 다른 20대 여성들의 난자를 기증받아서 그 할아버지 정자를 이용해서 임신을 해서 성공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자궁이 아무리 나이 들든 그건 사실 자궁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임신에는.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난소 나이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난소 실제 내 난자의 나이가 절대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에 그 소아 백혈병 환자들, 그런 애들 중에 여자애들한테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다 보면은 그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 때문에 애들 난자가 다 날아가요. 난소가 다 날아가요. 그래서 걔들은 폐경이 돼버려요. 10대 때 초기에 뭐 어린 나이에. 이런 거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걸 화학적 폐경이라는데 그런 애들이 나중에 소아 백혈병을 극복하고 20대나 30대가 돼서 40대가 돼서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내가 애를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미 자기 난자는 없으니까 임신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 난자 기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기증을 받아서 남편분 정자랑 같이 해서 내가 그걸 배에 일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십 년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재밌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뭐냐. 그 20대 아가씨가 20대 난자를 쓸 경우에는 20대 임신율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20살인데 30대 난자를 썼어요? 그럼 30대 임신율이 나옵니다. 내가 10대인데 40대 난자를 썼어요? 그럼 40대 임신율이 나옵니다. 재밌게도 내가 나이가 40이에요. 근데 20대 난자를 쓰면 20대 임신율이 나오고요. 내가 40이라도 30대 난자를 쓰면 30대 임신율이 나오고 내가 40인데 40대 난자를 쓰면 40대 임신율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자가 몇 살 때 얼려졌냐가 결국 임신율의 절대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0살인데, 30대인데 난자를 얼려둬야 되는가? 정말 내가 어떤 인생 계획이 있고 한다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는데, 결과적으로, 뭐,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뭐 그런 걸 내가 굳이 신경 써야 되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뭐, 개인으로 있어서 그렇게 하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임신하면 그게 너무 또 고생이라서, 그렇게 해서 너무, 그걸로, 뭐, 안심하고 내가 한 40, 50대 때 그때 하겠다 이런 건 정말 임신 자체가 너무 힘들거든요. 애 키우는 것도 그렇고. 인간의 몸은 사실 젊을 때 뭐 밤새서 애 징징 울고 우유 먹이고 할 수 있는 체력이 있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남편이랑 맨날 싸웁니다. 어쨌든 그래서 낭자냉동은 나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궁내막증 때문에 골반 통증이 너무 심해서 고민입니다. 혹시 임신이 잘 되지 않을까 결혼 전부터 걱정이 됩니다. 임신 가능성이 자궁내막증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자궁내막증 있는 분들은 임신 확률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여성 원인만 놓고 봤을 때 자궁내막증이 임신이 안 되는 3대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궁내막증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굉장히 참 애매해요. 자궁내막증을 진단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보통 자궁내막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생리통이 내가 너무너무 심해. 근데 병원 갔는데 갈 때마다 아유 정상이네요. 그냥 체질인가 봐요. 이런 얘기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는 억울해 팔짝 뛰겠죠. 난 정말 아파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뭐 그 때문에 뭐 아파서 생리통 심해서 응급실 실려가고 이러는데 주변 사람들은 니 좀 참아라 하고 뭐 혹은 맨날 애 놓으면 좋아지는데 네가 결혼을 해서 그렇다 이런 잔소리만 듣고 스트레스 엄청 받죠. 하지만 사실 그게 자궁내막증일 때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궁내막증은 초음파나 CT, MRI 찍어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확실한 방법은 수술 들어가서 배 안에 자궁내막증 조직이 붙어 있는 거를 확인하는 건데 그 수술을 보통 아무 이유 없이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이제 2022년 기준으로 자궁내막증의 기준이 약간 진단 기준이 바뀌었어요. 옛날엔 초음파나 이걸로 초음파나 CT, MR을 진단을 못했지만 이제는 기술이 발전해 보다 보니까 옛날 수술 외에는 진단을 못하던 것이 이제는 이제 그런 CT나 MRI, 초음파로도 진단할 수 있도록 바뀌긴 했지만 굉장히 이건 어렵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 이런 말은 약간 들어온 얘기긴 한데 욕실에 그
물 받아놓고 탕에 이제 좋다 하면서 있는 경우 있죠. 거기 물 좀 있다가 좀 씻고 나오고 물 다 빠지면은 그 욕탕 벽에 살짝 그 물때처럼 내 때 까락까락 묻어 있는 거 있죠. 싹 맞으면 까락까락 묻어 있는 거. 그런 조직이 내 배에 있는 것이 자궁 내막증입니다. 그게 굉장히 작고 까끌까끌하게 있다 보니까 초음파에 안 보여요. 하지만은 그것이 내 몸에 굉장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정상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내 배에서 있더라도 금방 죽어 썩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살아있는 거는 왜냐? 얘가 내 몸 환경을 지가 살아남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환경이 임신에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궁 내막증 있는 사람들은 임신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 내막증이 내가 얼만큼 떨어지느냐 이거는 사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궁 내막이 참 곤란한 것 중 하나가 자궁 내막증의 통증이나 여러 가지 증상의 정도와 임신이 되는 거에서 임신율이 떨어지는 것이 일치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딜레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시대보고 안 되면은 그때 어떤 검사나 조치를 취해봐라 라는 거죠. 근데 확률적으로 봐서는 확실히 자궁 내막증이 있으면 임신율 떨어집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어떤 걸 해야 되는가? 사실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이건 뭐 여기 너무 기결했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35세 여성이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 있다고 진단받았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 있으면 오해라고 란가 제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면 제일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엄밀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데 다낭성 난소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다른 겁니다. 같지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다낭성 난소는 내 난소가 다낭성 난소 스타일인 거고 거기에 증상이 있으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붙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 하려면은 보통 증상이 두 가지가요. 첫 번째는 남성 호르몬 과다 증상, 또 하나는 생리불순인데 동아시아 인종에게서는 남성 호르몬 과다 증상은 거의 없어요. 거의 97% 정도는 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결국 생리불순만 보면 되는데 생리불순은 아까 얘기했듯이 생리불순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약 먹고 배란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결국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생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느냐 마느냐만 고민하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한다? 그러면은 다낭성이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가 생리를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4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그러면 병원 가서 배란 유도제 먹고 한 달에 한 번씩 하세요. 그러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안 되면은 그때는 난임센터를 가시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난임센터 가시든지 그거는 그때 하시면 되고요. 일단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은 저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36살에 제 동생을 낳으셨고, 이른 나이에 폐경을 하는데, 저도 늦은 나이에 결혼을 앞두고 가족격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족력을 고려해서 저도 미국을 병원을 다니면 좋을까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아니면 도인 얘기라서 한번 가보세요. 가서 요즘에는 임신 사전 지원 사업 이런 걸로 때문에 AMH 검사 이런 걸 하지만, 물론 AMH가 난소 폐경을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건 절대 예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한번 고민해보고 미리 해두는 게 좋죠. 그리고 어머님께서 일찍 폐경을 하셨다면 나 또한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일찍 임신하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걸 가지고 저한테 꼰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 임신과 출산을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 육아에서도 그렇고 임신에서도 그렇고 임신 중 부작용에서도 그렇고.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제 사촌 동생이 유산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 임신이 더 어려웠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걱정이 됩니다. 유산을 어떻게 해야 다시 임신 가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유산을 한번 했다고 해서 임신 더 어려워지는 거 사실 거의 없는데 상관없어요. 다만 유산을 했을 때 우리가 임신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이건 일종의 그 미신 같은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왜냐면은 유산을 하고 나서 예서 어떤 여자가 유산 많이 하면 자는 임신 잘 못할 수 있다더라 이런 아저씨들 아줌마들의 그 편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옛날에 있던 그 쌍팔년도 얘기가 좀 와전된 거에 좀 가까운데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사고 쳐가지고 임신해가 유산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걔들이 몰래 어디 가가지고 뭔가 몰래 해준 데 가가지고 그냥 막 소파 수술 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애 떼는 수술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소파 수술 이런 것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살살 해놓고 끝난 다음 피 검사해서 이게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이후에 초음파 보면서 잘 되겠는지 확인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좀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학생 때 사고 쳐서 한 경우에 뚝 갔다가
그다음에 그 병원 그 동네 자체를 아예 두 번 다시 안 가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병원 원장님 쪽에서는 야는 어차피 두 번 다시 안 올래고 얘가 유산이 잘 안 되면 남아 있으면 내 몸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빡빡 긁어버리는 겁니다. 빡빡 긁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상처가 생기겠죠. 그럼 상처가 생기면은 그 때문에 자궁 내막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날아가서 내막 남은 게 없는 일이 생긴다든지 유착이 생겨가지고 이 자궁에 등 눌러붙어 버린다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문제가 잘 있는 그것도 있지만은 뭐 정상적인 병원에서 유산했으면은 그렇게 빡빡하게 안 했을 거고 다 뭐 유착 방지도 다 했을 거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생리량이 줄어드는 것도 임신 어려움의 안 좋은 신호일까요? 아니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생리량은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저 질문을 너무 자주 해가지고 제가 지금 마지막 멘트 중에 이제 저걸 선택했는데 나이 들어서 생리량이 줄었어요. 생리량이 늘었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괜찮아요. 뭐 좀 변할 수도 있지. 내 살이 쪘거나 살이 빠졌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거나 해서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생리 주기입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 하느냐, 두 달에 한 번 하느냐, 생리 주기가 짧아졌냐, 길어졌냐 그런 것들은 영향을 미치지만 생리량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해당 지역에 주변에 있는 쌤들한테 뭐 궁금한 것 더 물어보시고 어쨌든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행복이니까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좋은 결과 했길 빌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